지금 1월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신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든 본인의 선택인 거죠. 저와 최우민 기자가 방송에서 한 200번 정도 언급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매일신문의 단군우 안검, 오늘의 81만 매일신문 채널에 있게 하신 1호 게스트 드디어 모셨습니다. 안철수, 가철수, 대철수, 킹갓 제네럴 엠페러 안철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잘 지냈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 그 충상 서약서 받으시고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진짜로 저희가 그때 그 2024년 4월 28일 네, 4월 28일 날 연락 드리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그때 그 골방에서 진짜 그때 좁았잖아요 방도. 예. 그렇죠. 골방에서 이동재 기자랑 저랑 진짜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른 기자들과 달리 국회의원들한테 알랑방구를 안 끼거든요. 그때 저희가 충성 서약서를 진짜 저희가 방송에서 한 200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방송에 3대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대 의원은 안철수 의원님이시다. 월북하지만 않으신다면 저희는 향후 한 50년 정도는 충성을 맹세했다. 이렇게 저희가 님이라는 그 용어를 평상시에도 붙이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구독자 18만일 때 그때 모셨어요. 18만일 때 모시고 드디어 81만에서 모시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80만이 넘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을 돌파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 1회로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저 1회 방송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아나운서 분은 바뀌신 것 같아요. 약간 더 바뀌었어요. 예, 저 살이 찐 분으로 바뀌신 거 아닌가 싶은데.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저 진짜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 안 나왔잖아요. 의원님 왜 평소 사석에서 만나면 웃기신데 방금 웃겼잖아. 개그 방송 나오면 왜 안 웃겨요? 방송 나오면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심각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주로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할 때는 대부분 아재 개그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축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 축사 듣는 둥 마는 둥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씩 거기에 맞는 아재 개그를 준비를 해갖고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축구 선수들 앞에서 축사할 때 뭐 저기 오늘 뭐 건강 조심하고 공 잘 차고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가지고 저 축구 선수분들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렇게 무슨 카페? 공차. 그래서 그날 구호가 공차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 그 안철수 의원님이 사석이 훨씬 재밌으시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워요. 그 방송에서 그걸 못 살리는 게.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저희가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근데 사실 재밌어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질문지 드리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아까 다루고 있던 주제가 하나 있었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원래 시작이 그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설탕세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거 직접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설탕세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설탕세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물건에 세를 매기는 거야 그거야 당연하지만 특정하게 이렇게 설탕에 집중을 해가지고 세를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탕은 사실은
뭐 특수한 그런 뭐 향신료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렇죠. 거의 일상적으로 네. 모든 식품에 다 골고루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뭐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우리 주식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탕을 안 먹겠습니까? 예. 오히려 물가를 올리고 사람들이 정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하고 이런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네. 저 마라톤 하거든요. 그렇죠. 마라톤 하시죠. 예. 그래서 저 지금 동아 마라톤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어쨌든 풀코스를 뛰거든요. 동아 마라톤 안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야죠. 저 동아랑 사이 안 좋으니까. 조선 마라톤 나가세요. 조선 마라톤에. 예, 춘천 마라톤도 나갔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마라톤을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예. 살이 계속 빠져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살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게 건강한 거지. 네. 뭐 설탕을 안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심지어 무슨 위고비 같은 약을 맞는다든지 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람직하지 뭘 않다고 고민을 하지 마요. 아니 최영민 기자 같은 사람은 아까 근데 뭐 뚱뚱한 사람일수록 진화가 많이 아니, 된 사람이고 뭐 여자 효율이 좋다 이런 이게 소리하고 예.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입장, 과학자로서의 입장을 보시면 예. 자 똑같은 에너지를 두 사람이 먹었는데 제가 더 살이 찌면 제가 더 진화가 많이 됐다는 거에 인정을 하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무지한 문과생의 아니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게 사실은 더 그 에너지를 아끼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게 더 커져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먹어도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몸으로 진화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진화를 많이 하는 그게 거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나쁜 겁니다. 나쁘다 형. 왜요?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많이 먹죠. 좋으면은 먹은 게 네. 에너지로 흡수가 돼서 많은 에너지가 생겨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흡수를 많이 에너지를 다 쓰질 않으니까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살이 에너지의 저장이 살이 아니에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게.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저장만 해놓고 안 쓰니까 살이 계속 찌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의 이제 변이는 있는데 두 개의 똑같은 음식을 투입을 했는데 아무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이 더 찌는 쪽이 더 진화를 했다는 게 맞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니까.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기자님, 뭐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본인의 그런 얘기는 뭐 이 정도. 아니 난 자동차 연비로 생각해 보면. 최영민 기자님 연비 안 좋은 거로 이제 다 통해놨습니다. 리터당 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예. 아니, 그나저나 의원님 그러면은 베스트 레코드는 어느 정도 되세요? 그 마라톤 풀코스도 뛰어보셨어요? 저 풀코스는 여러 번 뛰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제가 시작했을 때 베를린 마라톤 3시간 46분. 네. 그러니까 평균 시속으로 따지면은 분당 5분 20초? 그 정도로 해서 42km 안 쉬고 계속 뛴 거죠. 그래서 서브4를 베를린 마라톤도 3시간 46분 서브4 했고 그다음에 뉴욕 마라톤은 이렇게 구마다 중간에 바다가 있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다리들을 계속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베를린 마라톤보다 15분 정도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다행히 3시간 59분에 들어가서 그것도 서브4를 했죠. 서브4라고 해요? 4시간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4시간 이내는 서브4. 아마추어들의 꿈. 그 다음에 이제 준 프로들의 꿈이 서브3. 2시간대. 그렇죠. 저는 오늘부터 5km 좀 한번 뛰어보려고. 예, 좋습니다. 뛰는 건 언제든지 좋습니다. 스코틀랜드 어제 갔다 왔는데 1km 걸을 때마다 쉬었어요. 예.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하하하 이렇게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왜냐면 오늘 저희가 그 몇 가지 여쭤볼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관세, 그다음에 당 내부 상황, 그리고 그 IT 전문가니까 뭐 로봇 같은 분야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세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앞 당겨주세요. 그래서 2차 내란 특검법을 한 달 만에 통과시키더니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11월 26일에 특별법을 발의한 후에 여당이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은 저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이제 그 외교를 할 때는 야당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로 한쪽은 좋은 쪽, 한쪽은 나쁜 쪽, 뭐 저기 선한역, 악역,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좀 참아달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건 사실은 바깥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대미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못한 나라입니다. EU 그 수많은 나라 전체가 내는 그 투자 액수나 또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사는 일본의 투자 액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더 많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투자의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거의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이 얘들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구나 싶어서 지금 현재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사실 오늘 여기 외교통일 상임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현 외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던 게 사실은 그 전에 징후가 많았다. 그러면서 하인리 법칙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큰 사건이 하나 생기기 전에 사실은 한 29개 정도 작은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00개 정도의 징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관세를 다시 상승시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징후들이 있는데 그때 빨리 대처를 하면 이 큰 사건을 막거나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보십시오.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나 협상이 잘 돼가지고 협상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이거는 외교관들 정말 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작은 사고라고 한다면 사실은 2주 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인은 과기부 장관이고 거기 참조로 외교부 장관이 받기로 돼 있는데 이 문제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국회에서 조치가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니까 2주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지금 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거기 편지를 보면 국회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이 지금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기다려보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문제는 보시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네. 그 안에 또 법안 소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법안 소위원회에서 먼저 그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네. 법안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근데 야당의 처리를 지연시켰다라고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책임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이 우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말 화가 난 거죠. 네. 이 애들이 결국은 시간만 끌고 할 생각이 없구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난 것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왜 저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비준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본도 안 했죠. 사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걸 미국이 원할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전에 에이펙 때 그 팩트 시트라고 해서 이제 한미 양국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미국 투자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둘 중에서 어쨌든 우리한테 좀 더 좋은 방법을 택하긴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그 제대로 매년 그렇게 수십조씩 미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서로 협상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던 게 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즉 뭐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였고 심지어는 이제 직접 서한을 장관에게 발송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완전 회피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피하면 예. 뭐 될 줄 아는 거는 마치 뭐라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예. 타조가 그냥 모래 속에 머리 파묻고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런 게 연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저 궁금한 거. 사실 말씀하세요. 그 대선도 나와 보신 입장이셨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내가.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내놔.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금 하였을 것 같아요, 의원님 같은 경우. 그랬으면 정말 솔직하게 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어렵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우방국이 어려워지면 안 좋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곳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방 쪽으로 해서 뭐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쪽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미국에서 원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공헌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빼달라. 협상의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김민석 총리가 미국 권력 핵심부하고 언제든 소통할 채널을 확보했다, 한 라인을 확보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한 라인이 있으면 사실 가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메일 주소 받아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한 것이 진짜 그 혈세를 써가지고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관세 재인상 통고를 받았으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른 거죠. 의원님도 외통이신데 그 총리가 왜 미국에 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전에 기업하실 때 미국이랑도 거래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럼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거래를 할 때 성향이랑 미국 사람들의 성향이랑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그때 CEO셨으니까. 그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관행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하고 약간 다르고요. 예. 근데 오히려 미국하고는 우리가 좀 미국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해서 그런지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꽤 편한 편입니다. 지금 왜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상거래가 아니고 전 정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발생을 하고 야당이 협조를 얻지 않고 그냥 여당이 그냥 혼자서 폭주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우리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외통위 의원들이셨나요? 하여튼 몇 분이 냈더라고요. 야당이 자꾸 발목 잡기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한번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통위도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은 뭐 한 3분의 2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발목 잡아도 남는 발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못 잡습니다. 개그감 죽으시다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남는 발목이 많대. 일단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여쭤봤습니다. 최명 기자님 관세 관련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될 것 관세 같습니다. 이 정도 됐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귀하게 모셨으니까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철 수는 없다. 원래도 없으셨는데? 한동훈을 향한 어찌 그리 경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을 향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서 뽑아드신 칼을 보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가 진짜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 전 대표 그리고 제명 관련해서 연이어 글을 SNS에 올리고 계세요.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는데 일단 IP 주소 관련된 글로 시작하셨고 단식과 단계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글자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는 또 시급한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려주셨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에 시급한 정리가 우선입니다. 단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다시 단식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중진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 단계 사건에 참전하신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요? IT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IP라는 게 집 호수까지 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일정 기간은 계속 그 IP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 정보라서 개인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알려진 것 정도로는 그 파워 팰리스 한동훈 아파트. 그쪽이다. 이제 그 정도만 있지 몇 동 몇 호라는 거는 안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결백하다면 자기의 집에서 쓰고 있는 IP 내놓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있는 기록돼 있는 IP 대조를 해서 이게 틀리다고 하면 결백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또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 안에서 말씀드리면 타워페리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강남구 병 그쪽이다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나왔던 아니 잠깐만 그냥 그거잖아요. 한동훈 네가 결백하면 숫자 6개만 까면 되잖아요. 뒤에 숫자 그럼요. 6개. 아니 그렇게 하든지 또 아니고 만약에 그게 집이었다. 그러면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그 단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야단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정말 마음을 상한 분들이 있으면 사과드린다. 그러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대표할 때 사실 뭐 약간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전에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 때 아들을 사실은 감옥에 넣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본인이 대통령을 할 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정권 때 더 심한 꼴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정치 구단 분들에 있어서 최선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이 문제는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사실 아니면 사실 아닌 대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니까 이제 대표가 아닐 때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저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큰 위치에 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지 오히려 더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럼요. 그럼 지금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면 IP 밝히면 끝납니다. IP 밝히면 끝낸다. 근데 왜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측에 있는 친구들이 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반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걸 답답합니다. 그걸 보면서 문과 놈들에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의도가 어떻고 이런 것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실 확인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자리만 깔아. 예. 이게 땡이잖아요. 예.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썸네일 IP 가로 잡으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 좀 드셨을 것 같긴 해요. 의원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는데 이 정도면 좀 반응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을 또 안 했으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처리 안 하면 단식 전으로 다시 퇴행이다. 그러니까 단식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저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단식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빨리 처리해라, 빨리 제명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사실은 제가 단식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특히 이제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지금 당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분이 더 많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을 할 건지 안 할지 그래서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우리나라 그 공천 헌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부정부패 정말 지독하고 정말 나쁜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요.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희석되는 게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식 때 갔다 오셨? 예, 그럼요. 제가 제일 먼저 갔죠. 첫날. 아니, 첫날은 아니고 둘째 날인가 갔었는데 그때 저 오세훈, 나경원 그렇게 세 사람 정도 하루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건강? 아니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사실은 단식을 하면 사흘째부터 이제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왔죠. 의원님 그 옛날에 저도 100시간 해봤거든요. 진짜 90시간 지나가면 진짜 그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느낌이 오는데. 아니 그럼요. 근데 18일 20일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 온다고 나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에너지 쓰지 말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13일, 18일, 막 20일 이게 가능해요? 진짜로? 초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금만 더 견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 얼마나 힘든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다른 것들 차치하고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8일째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저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10일을 넘기는 두 자리 이상의 날짜를 넘겨서 정말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쯤에 실려 갔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녀간 직후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저기
이제는 그 뭐 한동훈 전 대표 방문보다도 왜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을 했는가 그런 진정성과 그 특검에 대한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와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뷰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의사로서 또 보셨을 때 불안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8일 넘어가고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 10일 정도는 뭐. 아니 저기 그게 보통 사람 네. 못 견디긴 하지만 지금 그 처음 시작했던 결기를 보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저도요. 저 첫날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내가 넷째 날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저 셋째 날까지도 좀 너무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돌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장 대표가 단식에서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관심을 모으는 게 내일 그러니까 29일에 최고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제명이 이뤄질 건가 부분인데 글쎄요. 그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 전 대표도 워딩이 꽤 세지고 있어요. 불법 계엄 그다음에 사이비 보수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느새 저 다른 데로 가고 계속 그 의도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당내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 운영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그리고 또 공천 의혹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이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보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정당한 그런 투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다시 보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내부에서 분란하느라고 놓치고 있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이슈를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내부 분란 때문에 좀 놓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말에 뭐 제명 반대 집회가 또 열기를 했었고 뭐 실내 체육관에서 또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뭐 토크 콘서트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고 뭐 친한계 내부에서는 제명을 해도 신당을 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 창당을 해보신 입장에서 신당 안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당 만든 게 아마 그러니까 2017년에 신당을 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러셨죠. 국민의당. 지금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38석 정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그때.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신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근데 그 한동훈 대표랑 몇 번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몇 번은 뭐 두세 번? 밥 먹고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미디어를 보는 거 말고 이제 또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평판을 듣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그 전에 두 분이 식사하신 게 기사로 나왔었죠. 잠깐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창당을 한번 해서 대한민국 한번 충격에 빠뜨려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한동훈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2017년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저 정치를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더 좋은 쪽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제3당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노력은 안 하고 한쪽에서 실수하면 반사의 이익으로 정권 잡고 또 이쪽에서 실수하면 반사의 이익으로 정권 잡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너무나 해악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3당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양쪽을 긴장시키자.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당을 만들었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지는 제가 뭐 직접 물어보거나 뭐 듣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마 본인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선택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국민께 평가받는 게 선거니까요. 네. 뭐 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어쨌든 뭐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만약 그 보좌진들이든 좀 어린 친구들이든 어쨌든 와서 뭐 면접을 보러 오거나 보좌진으로 면접 오거나 하면은 몇 마디 딱 해보면 아 얘는 떡잎이 좀 괜찮네라고 이런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왜 안 넘어오세요?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근데 저 옛날에는 그런 자신이 있었죠. 네. 제가 초창기에는 사람 면접 볼 때 뭐 이렇게 판단이 확실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사람을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면접할 때 말로만 가지고 뽑는 건 한계가 있고요. 같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비대위원장 같이 했을 때 그 국회에서 당 활동 같이 했을 때 저는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때 그 따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현민 기자 잠깐만. 아니요. 회의를 안 했다고? 같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예. 회의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예. 왜요? 저도 모르죠. 그냥 저는 이제 경기도 맡아달라.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자기 할 말들 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죠. 집에 가요? 아예 그럼 그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당대표를 4번 했거든요. 네. 당대표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바깥의 모습보다 내부에서 논의하고 물밑 대화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뭐 부모 자식 간도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저 비대위원들끼리 모이면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각자 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해서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럼 아예 소통이 잘. 예, 그 뭐 2017년 그때는 거의 죽자사자 했기 때문에 그런 소통들이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한 번도 그럼 아예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없었네요. 같이 비대위를 하셨어라도. 솔직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두 분이 그때 제 기억에 뭐 식사하셨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던 건데 그럼 한동훈이 낸 거예요, 그거? 제목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도 사실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개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구석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먹죠. 둘이서 조용히 먹거든요. 근데 이 창 크기가 한 이 정도 된 거 너무 재밌다 이 얘기가. 근데 이렇게 큰 창 광화문이었죠. 앞에서 통창.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 사진이 난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진짜로 매너 있게. 진짜로 그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올려서 그게 기사가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저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께 어디 경망스러운 질문하지 마. 진짜 못했죠 이 노동제. 지가 다 질문해놓고. 좀 민감한 질문 이 정도 좀 이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간의 의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당내 분위기도 좀 여쭐게요. 어쨌든 간에 당에서 지금 의원님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중진 의원이시고 수도권에 얼마 안 되는 또 수도권 의원이기도 하시고 근데 경기도 최다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최다선. 안 그래도 경기도 질문. 지사. 그거 뒤에 이따가 질문해야 돼. 끝까지 시청자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고 그 추미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의원님. 도대체 경제나 경기도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뭐 됐죠? 제가 잘 넘어갔죠? 그 정도 하고 중요한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 당에 오래 계셨는데 어떤 의원은 SNS에 자신에게 반말했다고 뭐 네티즌 가족 사진을 박제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 그리고 어떤 의원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유 거지 같은 여기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뭐 개파를 떠나서 당이 어떤 당이든지 이제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에는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요즘 이런 당의 분위기나 기강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 SNS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건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어려운 지방선거 사실 대통령 임기 1년 후 지방선거는 굉장히 힘든 어렵다. 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 자체가 60% 정도니까 다른 때보다 사실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선거고 서울과 부산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서울과 부산을 뺏기면 우리는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 지역 경기도만 보더라도 그렇죠. 경기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야당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중앙당이 우선 곧바로 잘 서야지. 그 영향이 이제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오히려 야당으로서 여당을 비판을 하고 제대로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가야지 겨우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은 하나 없이 내분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기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 그 의과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의사니까 당연하죠. 의료 대란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욕 많이. 그래서 정말로 잘못했다. 근데 민주당은 싫다. 그래서 자기 선거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그런 분들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지방선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질문 좀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경기도는 제 지역이다. 제 지역 경기도, 제 지역 경기도, 경기도 최다선 경기도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기도지사 출마하시나요?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부터 먼저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안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 21대 국회 그러니까 바로 직전 국회 때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서에 그 공약들을 냈는데 그 공약 이행률이 51%입니다. 저는 지금 1년 7개월 됐죠. 그래서 제가 공약 50개 중에서 해보니까 저는 90%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약속했던 거 다 했으니까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나가면 되겠네요. 그런 게 다 아니고요. 했는데 숫자 다 했는데 뭘 더 해요? 아니요. 그럼 대충 하겠다는 거 아니면 10%만 3년 동안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어떤 교훈을 얻은 게 그냥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 중에서 정말 민주당 텃밭인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네. 뭐 거의 한 3분의 2가 항상 민주당이 표를 받는 향후에도 곳이거든요. 조직돼 있고. 아니, 뭐 예, 뭐 말씀하신 거 그런 들으니까 아마 포함해서. 야탑 쪽 그쪽 뭐 어쨌든 그거 어딘 것 제가 같은데. 예. 특정 동은 언급하지는 예, 않겠습니다만 예, 예. 그런 동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 그 지역에서 최대 현안을 하나를 해결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10년, 20년 묵은 현안들 예. 저는 제 임기에 다 해결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왜 해결을 못할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궁금한 게, 자. 근데 아니 제가 네. 제 말씀만 다 끝나고요. 음. 그래 놓으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민주당 지지자인데 저 찍겠다고. 그래서 지난 그 어려운 총선 때도 제가 저기 경기도에서 11,000표 이상 이겼습니다. 예. 예. 그 유일하게 10,000표 이상 이긴 사람이 유일할 겁니다. 아, 경기도에서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 임기 중에 1년 지났잖아요. 1년 7개월쯤 뭐 지났습니다. 2년 지났다고 치면 4년 중에 2년인데 그 중에 90% 다 했잖아요, 일. 예. 그러면 이제 악마가 다시 한번 꼬시고 있는데 지금 6월까지 예. 100%다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놓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 지금 공약 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저는요. 공약으로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공약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들까지도 해결을 다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자기 그래서 아마 저 100몇십 %가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아바타 저기 한 명 잘 심어놓고 이제 너 내 거 이거 다 해놓고 어디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말씀드릴게요. 네. 4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 네. 저는 분당갑에 이제 처음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분당갑 쪽에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지역들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원 유세를 60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유세 끝나고 나서는 제가 쓰러졌죠. 약간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6월까지 저는 100%다 하고 제 그 지역 제대로 한 다음에 6월까지 예 이제 저 주위에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 의원이 그러면 자꾸 최 기자가 좀 몰아가는데 진짜 안 나오세요? 예. 그 정말 약간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된다. 나가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추미애 추미애 의원이랑 붙는다. 아니 근데 선거는 네.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건 네. 건방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건 유권자들께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건데 네. 선택받을 자신은 있습니다. 선택받을 자신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저는 선택받을 자신이 있다. 그게 저 정치인이 해야 될 말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헤드라인 나 공약 90% 다 했어. 이길 자신 있어. 이거 아니 선택받을 자신 있어. 이렇게 헤드라인 오늘 빼도. 아니 그래도 저는 경기도 지사로 출마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러냐면 저 분당갑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가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제 지역구 중에 3분의 1이 좀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GRDP가 부산 특별시 전체 GRDP보다 많습니다. 인당 말고 전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한 8년쯤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1년 반 살고. 근데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결론이 분당에 있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실리콘밸리보다 없는 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학교. 두 번째가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스탠포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같은 학교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다 내기 때문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라고 마우스하고 GUI 만든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나사 연구소도 거기 마운틴 뷰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 그 구글이 있는 도시인데요. 그 정도로 해서 그냥 회사만 있으면 정체되기 쉬운데 끊임없이 인재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니까 지금 실리콘밸리가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도 회사만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정체됩니다. 벌써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구소 그 학교와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또 제 목표가 돼서 얼마 전에 제가 성공했죠. 카이스트 총장님이 다행히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거기랑 저희 그 신상진 시장이 만나게 해서 결국은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서판교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일종의 분원이 이제 판교에 오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제 목표가 그 바로 옆에 인공지능 영재 고등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생들은 감수성이 아주 발달을 한 그 시기에 바로 옆에 이렇게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 기자재를 가지고 연구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의과대학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 익스포저를 시키는 거죠. 계속 이제 관심이 갈 수 있게. 예, 그렇게 되면 내 평생 이제 저 종사해야 할 직업이 저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이 유명한 능력 있는 CEO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하셨고 잠깐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악마의 속삭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도지사니 뭐니 이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뭐 훌륭한 분들 이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능력은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도 의원님은 그 정도의 우선은 이제 경기도가 국회의원 지역구 60개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의원들이 6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20명 정도는 더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 재작년 총선 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표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호주 대사로 이종섭 씨 앉힌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참 될 사람들이 안 된 게 참 불행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가 잘하면 이제 다시 또 뭐 절반이 안 될지라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낫게 이 지역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정말 1,400만 명이나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는 절반을 넘어서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사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진짜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가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난 서울시장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사의 권한은 시장의 권한보다 작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뭘로 이해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지사는 시장의 묶음을 이제 조율하는 사람이고 시장은 좀 더 시장에 좀 더 권한이 많습니다. 이제 만약 뭐 성남특별시장이었다고 하면은 나가셨을 테지만 성남. 근데 거기 이제 성남시는 기초단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막 이제 서울시처럼 1,000만이 있는 도시였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지역구에서 이 더 많은 숙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 이야기만 계속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저 분당갑이라는 곳이 신도시 1기인 예전 분당이 있고 신도시 2기인 판교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한 지역구 내에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현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리모델링부터 저기 하고 뭐. 그래서 1기 신도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2기 신도시 있는 분들이 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데 우리 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2기 신도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1기 신도시 분들이 아니 왜 우리 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 제가 초선 재선을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서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민원 수로 따져보면 4배쯤 됩니다. 그 월급을 4배를 안 줘서 참 섭섭합니다. 돈 많으신. 아니 그 경기지사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제일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역 의원들은 지금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다들 지금 그 지역 때문에 나가기가 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단식장에 오기도 했었죠. 예. 그게 또 아니라면 그 저기 누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힌트를 주십시오. 저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분 중에 제일 활동을 잘하셔서 지금의 경기도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경기도의 대표적인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수원 광교인데 그렇죠. 그걸 다 기획하신 분이거든요. 가장 탁월한 분이셔서 지금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되셔서 다음 대선 때 되면 사람들이 연세가 많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번을 마지막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서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부동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현안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 저희 할머니도 그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계세요. 시범단지에. 근데 청와대하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고 나섰거든요.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 의원님 이제 분당에서 그리고 판교에서 부동산 관련 좀 활발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세금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지금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공급을 충분히 하면 부동산 값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날 이재명 그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동안 1,300만 원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130만 원. 네, 130만 원. 130만 원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네. 시장이 정확하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130만 원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기 신도시 30년 전에 만들었죠. 그렇죠. 분당, 뭐 일산, 평촌부터 5개 시에다가 우리가 1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뭐 우리나라 뭐 거의 최대 규모 그 당시 아닙니까? 네. 그거 다 합해서 몇 호쯤 만들었겠습니까? 1기 신도시가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됐을까요? 29만 2천 원. 29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130만 원을 만든다는 말은 올해부터 매년 신도시 1기 신도시를 5년 내내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신도시 왕국이네. 그렇게만 되면 진짜. 아니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문가들은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시그널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다 알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건축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뭐 산재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서 환율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또 올해 또 한 60조 정도 나눠준다는데요. 사실은 돈 나눠주면 받는 분들은 좋은데 돈 양이 많아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가 오고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대상분들이 제일 고통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오히려 사실 최근에 그런 통계가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쿠폰들을 나눠줬는데 결국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거 신문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현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민간에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제일 잘하신 분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만드셨거든요. 그때 야당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뭐가 필요하냐? 근데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잖아요. 그거 직접 뭐 회사를 만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 기업이 생겼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제일 고통받는 게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인데 그럼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돈을 나눠주기보다 오히려 저는 국가는 인프라라고 딱 이렇게 그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모여 있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가들은 문제가 뭐냐면 주차 시설이 완비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안 삽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국가에서 돈을 무료로 나눠주기보다 주차 인프라 주차 빌딩을 바로 옆에 다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러면 주차 빌딩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시고 거기서 이제 좋은 기획을 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팔면 거기들이 이제 드디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발전하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 그 동네 경제의 실핏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눠주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인플레하고 집값 상승밖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정책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의원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경기도지사 추천하셨을 때 한동훈은 왜 추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같은 데서 표를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조사들을 보면 대강 그런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이거 개인적인 부탁인데 그 지선 때 맡으실 거잖아요. 선대위나 이런 거. 제안 주시면요. 그 쓰레기 종량제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쓰레기 종량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 쓰레기 버리는 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 오늘 저녁처럼 오늘 종량제 버리는 날인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전 못 버리면 일주일 동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이 종량제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3배, 4배 이상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1인 가구가 무조건 1인 가구가 1등이죠. 1등인데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종량제가 아니라 분리수거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종량제를 없애자는 제 말은 뭐냐면 쓰레기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걷어가서 정부에서 그걸 분리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국회에서?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깡통이든 유리병이든 싹 다 갖다 버리고 페트병이든 플라스틱이든 제가 미국에서 살 때니까
뭐 거의 저기 언제야? 거의 한 20년 됐네요. 네,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 집어넣고 20년 그냥. 전에 그냥 하나는 그냥 쓰레기 그 넣고 또 하나는 무조건 종료하고 상관없이 분리수거하는 거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바깥에서 실어서 가요.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그걸 그것 좀 분류를 해주시면 하는 안 돼요 이번에? 예,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해주십시오. 우선 성남시라도 먼저 약속해 주십시오. 예, 성남시라도 자, 먼저 수요일 밤마다 불안장애가 와요. 오늘 쓰레기 못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계속 싸워요 제 자신과. 제가 빨리 성남시 해서 성남시로 이사 오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분당 갑으로 가세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은 힘듭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거 약간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갖고 IT 전문가시니까 요즘에 로봇 제가 기사 러다이트 많이 봤어요. 운동한다고? 그 로봇이 그러니까 진짜 러다이트 운동 비슷하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로봇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인수합병 하는데 이제 민노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현대차 노조에서 한 대도 못 드린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단기간은 이제 지금 현재 노동자분들에게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경쟁이 국내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저 글로벌 회사들이 로봇들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성이 급속도로 향상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현대차는 결국은 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노동자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봇을 쓰더라도 로봇만으로 그 자동차 만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네. 예, 그 좋은 예가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를 만들 때 한 라인을 로봇으로만 깔았습니다. 네. 단차를 못 잡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고장이 많이 와, 나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로봇 형태의 그 장착 로봇. 옷을 예. 입고 아주 쉽게 물건 들어올리고 뭐 드릴할 때도 그냥 대신에 또 정교하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엑소스켈레톤이거든요. 저기 뭐죠? 그 영화 뭐였죠? 예, 자비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네, 토니 스타크 나온 거. 예,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요즘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엑소스켈레톤처럼 입는 로봇은 아니지만 따로 있는 로봇이라고 해도 인간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일자리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도 향상시켜 가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노동자들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몽키 스패너 갖고 와 그런데 아무튼 갖고 오고. 예. 근데 저도 그런 게 예전부터 제가 그 독일에 가 있을 때 독일의 노동조합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독일 노동조합 그 분이 그 연구소에서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리포트 제목이 뭐였었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노동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그걸 연구를 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그러니까 노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과 로봇이 상생하면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리포트를 만드니까 우리나라 노조 분들께서도 뭐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만 하시기보다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 제출하시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미래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댓글 보니까 민노총 그 수트 입고 데모할 거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불신이 그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죠. 저희가 오랜만에 킹철수, 가철수, 킹과 엠페러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 15분 동안 의원님과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악마의 속삭임이 계속 있긴 했었는데 예,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걸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향이 부산. 예, 고향은 부산이고요. 그럼 부산시장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자, 여기까지 좀 차올랐었는데 예. 말았어요. 근데 원래는 경북 영주시가 제 뿌리고요. 예. 예. 사과.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께서 부산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살게 됐습니다. 무량수전 말씀을. 예. 12헤라님 감사합니다. 예, 수키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제 댓글이 워낙 많아갖고 또 의원님 앉으신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읽으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짧게 갈게요. 비숑님 감사합니다. 4535님 감사하고요. 이병훈님 감사합니다. 95님 감사합니다. 제니일기님 감사합니다. 감사링님,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킨 메시리님, 킹갓 제네럴 엠페로 충무공 마제스틱 그 이름 안철수 파이팅. 저도 월북만 안 하면 안 가겠습니다. 예. 슈퍼드램프님, 예, 후민영 그만해. 후비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펀치님 감사합니다. 1228님 안철수 우수 국회의원 대상감이지 누구보다 비리에서 자유로운 안철수. 예, 그리고 안풍가도님 감사합니다. 다음 대권은 안철수다. 아하. 이 지긋지긋한 문과놈들아.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사랑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1년 7개월 만에 분당갑 안철수 의원님 지역구 공약 90% 달성 진짜 대단하구나입니다. 앵그리버즈님 감사합니다. 089님 안철수 그래도 대선 때 끝까지 도운 건 절대 못 잊음. 이 말씀하시는 분은 댓글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한동훈이랑 정말 다르죠. 이 말씀하신 분 특히 많았어요. 대선 때 못 잊어. 대선 때 생각하면 못 가지 이런 분들 계셨고 조선제일껌님 안철수 의원님 한 달에 2번은 모셔주세요. 그게 낭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유저 CP6님 이재명 정부 만든 안철수 탄핵 찬성 패스. 예, 김승희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임해동 사시는데 예전에 제메이엠 집 앞에 파크 골프장에서 봤다고 하시는데 순회동은 분당 을인데 왜 오셨냐 하셨다는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분당 을 갈 수도 있죠. 장거리 달리기 하는. 그 두 번 꺾어 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장거리 순회동까지 가시면. 제 지역구 갔다 오면 10km 뛰고요. 분당을 끝까지 갔다 오면 20km입니다. 한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정도 찍고 돌아오시면 15km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거기가 거기 아니야? 거기가 거기지. 1504호인가 뭐 1504.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예, 유저 CP6님 감사합니다. 유저 CP6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끝까지 다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 진짜. 예. 왜 의원님이랑 되게 친했던 사람들 다 한동훈 밑에 가 있어요? 그게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정치적인 꿈을 펼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짧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당선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목을 매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뭐 반면에 사실은 덜 알려졌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실 건가요? 뭐 저기 어떻게 성공했다 오늘. 예. 어떤 방식으로 헤어졌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문현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진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의원님 그리고 좀 편하시죠? 예, 여기 원래 편합니다. 오늘 장면 잘 편집해갖고 쇼츠로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또 다음 특집 때 또 안철수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 됐을 감사합니다. 때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을 때 한번 모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100일까지 달려왔고 80만 아무나 못합니다. 저희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 다 달성해서 여기 삼국통일 다 하면은 제가 그때 진짜 다시 제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삼국통일. 그때 이제 저희가 모해상동까지 해서 파티를 한번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그냥 뭐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도중에라도 이렇게 몇 번 찾아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뭐 100만을 넘어서 사실 저 신기원을 이룩하실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성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15 그 경축식 때 네. 대통령이 직접 경축사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몰래 그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셨죠? 들고 가가지고는 딱 펼치고 네. 30분을 서 있었거든요. 네. 연설을 30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30분 견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와 신기하게 팔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 대통령은 제가 있는 거 알고 글씨도 알면서 외면해서 이렇게 가는 게 찍혔죠.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큰 보람이고 계속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소리 꼭 내겠습니다. 작년쯤부터 의원님 메시지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또 좀 약간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위트 있게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 약간 뭐 보좌진들도 이렇게 좀 누구 잠깐 조사진 저거다. 네, 저거. 저거다. 계속 이어가시죠. 그런 약간 저런 거 기획하거나 뭐 이런 좀 아이디어 박스 하나가 혹시 의원실에 왔냐 이런 질문들을 제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의논을 했는데 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이제 힘을 빼고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 사실 또 길어지는데 제가 한번 노래를 부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선거 때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힘껏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녹음하시는 분이 한번 그냥 설렁설렁 힘 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 안 하고 힘을 빼서 불렀는데 훨씬 노래가 좋아서 그 노래가 이제 주제곡이 됐어요. 수영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그쵸. 수영하면 막 힘은 드는데 안 나가고 나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 하나 안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해군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힘을 뺀 것 그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는데 저희 이제 81만까지 왔거든요. 100만 특집 때는 그 전에 나오실 수도 있지만 100만 특집 때는 무조건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술